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흔히 잘못된 일을 하면 꼭 그 벌을 받는다고들 하지만 사실 현실에선 그게 막상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잘못을 한 사람인데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속이 터질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뒤늦은 벌을 받게 된 사람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물론 잘못은 한참 전에 한 일이지만 역시나 그에 따른 벌은 혹독하게 내려지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집입니다. 제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보통 그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면 엄마 손에 컸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와 언닌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이유를 저와 언니에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사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시기 전 늦은 밤 저희가 잠들었을 때 두 분이서 다투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혜주랑 선주는 어쩌고? 어떻게 당신이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애들 저 정도 키웠으면 됐잖아.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내 앞길을 막어? 난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고. 제발 다시 돌아와.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애들 봐서라도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들도 크면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당신보다 그 사람은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날 놔줘. 그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어린 저도 큰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죠. 결국 엄만 그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나셨고 아빤 그 뒤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낮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잠들기 전 항상 아빤 소주를 들이켜야 겨우 잠이 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셨답니다. 그 뒤로 엄마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고 아빠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셨어요. 처음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빤 좋아지셨습니다. 사실 남자 혼자서 딸 둘을 키운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성장기였던 저희 딸들에겐 아빠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죠. 여자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속옷도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빤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빤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엄마 이혼한 뒤 5년 후에 아빤 깜짝 소식을 전해왔어요. 바로 재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 아빠가 재혼을 하신다는 소식은 저와 언니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주변을 보면 다들 계모라고 하면 좋은 얘기를 못 듣지 않나요? 저희도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새엄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새엄만 전 남편분과 사별을 하고서 아빠를 만나신 거였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사별 후엔 혼자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를 진짜 친자식처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을 주셨답니다. 그때 저나 언니가 중학생이었고 한창 사춘기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아빠한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그런 변화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여자인 어른이 있다 보니까 저희를 더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희 새엄만 항상 등교할 때 따뜻한 보온 주머니를 꼭 챙겨주셨습니다. 혜주야, 학교 가서 배 많이 아프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해. 알았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하고 아픈 거 괜히 참지 말고 그냥 집에 와. 이거 따뜻하게 배에 대고 있으면 좀 나을 거야.
고맙습니다. 그래, 힘들면 내가 학교에 좀 데려다 줄까? 버스 타는 것보단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혼자 갈게요. 그래, 이거 약도 꼭 챙겨서 먹고, 힘들면 꼭 집에 와. 내가 계속 집에 있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세심한 새엄마를 보면서 저와 언닌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땐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서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간 자율학습도 거의 11시 넘을 때까지 했었죠. 어느 날은 딱 야자가 끝나고 학교에서 나오며 걸어가는데 비가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거였어요. 와, 진짜 옷이 홀딱 다 젖겠다 싶어 막 뛰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그건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혜주야, 혜주야, 어? 엄마, 엄마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왔어? 아유, 다 젖겠네. 얼른 여기로 들어와. 비 온다고 하길래 일찍 나와봤는데 엄마가 더 일찍 나올 걸 그랬네. 우리 혜주 옷 다 젖었겠다. 춥지? 얼른 집에 가자. 엄마가 어묵국 좀 끓여놨어. 배도 고프겠다, 얘.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난 괜찮은데. 그냥 금방 뛰어가면 되는데 왜 나왔어? 우리 혜주 밖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엄마가 당연히 나와봐야지. 혜주야, 힘들지? 엄마한테 그 가방 줘. 엄마가 들어줄게.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저희 아빠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새엄만 저와 언니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저흰 어릴 적의 상처를 새엄마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죠. 그땐 그 고마움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새엄마가 그렇게 저희를 아껴주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 언니와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언닌 제법 공부를 잘해서 졸업 후에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으며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죠. 그렇게 사회생활은 정말 똑부러지게 하던 언닌, 저보다 조금 이른 나이인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 언니가 결혼 생활 역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형부가 진짜 사람 좋고 마음이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부 마음이 여유로운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게을렀더라고요. 언니와 결혼하고서 3개월 만에 형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취업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있다가 술만 마시러 다니곤 했어요. 언니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어 저한테 막 한풀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 혜주야, 나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취업을 준비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사람 만난다고 술이나 마시러 돌아다니고,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언니, 형부랑은 잘 얘기해 봤어? 일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더 스트레스 받겠다, 정말. 그렇다고 취직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 이미 주변에서 여기저기 자리 마련해 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한다고만 하고. 아, 거기다가 퇴근하면 집이라도 깨끗해야 하는데, 자기가 먹은 밥그릇도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는 또 잔뜩 쌓아놓아서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전 처음에 그저 사소한 신혼 부부들 다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형부의 행동은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펑펑 울면서 친정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도저히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 아니, 무슨 일이야, 선주야? 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엄마, 이 사람 나랑 조금 다퉜다가 아예 짐 싸들고 나갔다니까?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 없대. 그러더니만 나보고 글쎄 경제권도 다 넘기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엄마, 아빠, 나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 알고 봤더니 형부는 싸우기만 하면 매번 집을 나가버렸고, 그때마다 언니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사이를 풀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형부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언니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언니는 이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을 갔으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 울며 불며 집으로 왔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딸의 불행을 그저 볼 수 없었던 엄마 아빠는 언니의 그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언니의 첫 번째 결혼은 2년도 안 돼 끝이 나게 되었어요. 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참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저보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한 남직원이었어요. 그 남직원의 첫인상은 차갑다였습니다. 처음에 말수도 없고 회식을 해도 맨날 술만 마시고 한 번은 웃지도 않는 그런 재미없는 남자였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 남자 얘기를 하는 직장 동료분들도 별로 없었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신기한 게 있었던 게 바로 그분이 일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지 그러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도 막 그분한테 일을 배우러 올 정도였죠. 그때 그 사람이 당시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잘 다뤘고 문서나 이런 것들도 엄청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하루는 그 남자 직원분에게 서류 작성하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별로 친하지도 않으니까 전 대충 방법만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직원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 그거요? 알려드리려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급한 거 아니면 제가 이따가 옆에서 도와드릴까요? 저 일 이것만 좀 하면 여유롭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그럼 제 일 도와주시면 밥 한 끼 살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 남직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일을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 뒤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흰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도 저처럼 어릴 적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은 시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시부께서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습니다. 시부는 사별 후에도 재혼은 안 하셨고 여태껏 쭉 혼자서 자식을 키우며 그렇게 사셨죠. 사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으면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도 있지만 시부는 오히려 절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가보면 항상 시부께서 미리 다 밥상을 차려놓으시곤 했죠. 언젠가부턴 제가 갈비찜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선 매번 밥상에 갈비찜을 올려두시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갈비찜이 올라왔네요. 그래, 그래. 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데 올 때마다 해야지. 저번엔 간이 좀 싱겁게 된 것 같아서 이번엔 간을 좀 더 해봤는데 한번 먹어봐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와, 아버님,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저번에도 맛있었는데 이번엔 더 맛있어졌는데요. 역시 우리 아버님 요리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버님 제 2의 직업으로 요리사 어떠세요? 식당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그러냐? 네가 맛있다고 해주니 이거 뿌듯하구나. 많이 먹어라.
오늘 니 들어온다고 해서 잔뜩 해놨으니까. 그렇게 시댁에 갈 때도 늘상 시부의 예쁨을 받다 보니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시누이도 정말 착하고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이런 시댁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행복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언닌 자주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서로 코드가 잘 맞아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남편은 언니의 전 남편 얘기를 들으며 같이 욕도 해주고 언닌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처형, 그딴 놈이랑은 잘 헤어지셨어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다 싶을 때 헤어진 거 진짜 잘했어요. 처형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 찌질이랑 만나요? 그쵸? 역시 제부. 제부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줄 알았어요. 처형 정도면 더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런 찌질이 못난 놈 기억하는 것도 낭비예요, 낭비. 세상 낯가리고 조용히 했던 남편은 유독 저희 친정 식구들한텐 정말 친근하게 잘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소리를 친정에 하면 다들 못 믿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아들을 낳았고 그 뒤로 남편은 더욱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아까 아버님이 서우 데리고 갔는데요. 깜빡이고 서우 물통을 못 챙겨서요. 저희가 챙겨두고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서우 아빠가 방금 서우를 데리고 갔다고요? 네, 어디 갈 곳이 있다면서 점심만 먹고 바로 데려가셨는데요. 모르셨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 어떻게 알았어? 에이, 실은 오늘 오후에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그 김에 서우랑 같이 놀려고 나왔지. 진짜? 당신 며칠 동안 야근한다고 피곤했잖아. 좀 쉬지. 근데 어디 갔어? 멀리 나간 거야? 괜찮아. 우리 서우랑 같이 노는 건데 나 하나도 안 피곤해. 그리고 우리 저녁도 밖에서 먹자. 당신 끝나는 시간 맞춰서 회사 근처로 갈게. 그렇게 남편은 아들에게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도 처음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재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이혼한 지 8년 만에 정말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언니가 진짜 재혼을 할 줄 몰라 깜짝 놀라 물었죠. 뭐야, 언닌 절대 결혼 안 한다더니 언제 또 연애를 하고 있었어? 나한테 한 번은 보여주지도 않고 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얼마나 만났는데? 아니, 난 니들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제부같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었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고 1년 조금 안 됐어. 근데 사람이 진짜 착하고 한결같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엄청 순진하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니까.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잖아. 진짜? 정말로 언니한테 그렇게 잘해줘? 너 연애할 때만 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저번에 내가 데이트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어땠는지 알아? 바로 달려가서 차에서 자기 운동화 가지고 와서 신겨주는 거 있지? 차도 엄청 멀리 있었는데 말이야. 진짜 누구보다 날 위해주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전 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못 봤지만 집으로 첫 인사를 왔을 때 봤던 엄마 아빠도 사람 인상이 참 좋아 보이고 직업도 괜찮다며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형부는 초혼이었는데 사돈댁에서도 언니가 재혼이라는 게 전혀 아무렇지 않다면서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진짜 좋은 시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언니가 재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도 예비 영부가 엄청 신경 써서 골랐다더라고요. 가보니 정말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저희 가족들도 거의 2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사돈댁에선 그 전부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와, 이번 언니의 결혼은 진짜 잘 풀리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고 남편이 뒤이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남편이 그 예비 형부의 얼굴을 슬쩍 보고선 새하얗게 질리더니 바로 뒤를 돌아 뛰쳐나가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가는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왜 속이 안 좋아?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여보, 당장 처형 파혼시켜야 돼. 이거 그냥 결혼시키면 큰일 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그 예비 형부라는 그 사람, 내가 말했던 그 고등학교 동창이야.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말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예비 형부라니 전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동창은 남편이 지옥의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전 그전에 남편과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저와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 언니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퇴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근데 제분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참 좋은데 도대체 왜 자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때 절 엄청 괴롭히던 동창이 한 명 있었거든요. 걔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엄청 끔찍했어요. 도저히 제가 힘들어서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진짜요? 아니 뭘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길래 학교를 그만둘 정도야. 언니, 말도 마. 이 사람 지금도 그때 시절 악몽을 었고 내가 들어보니까 엄청 심하게 괴롭혔더라고. 아휴, 나였으면 당장 가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또 아버님 혼자니까 괜히 문제 생길까 싶어서 꾹 참았다더라고. 정말? 그거 진짜 못된 사람이네. 제부, 그 사람은 분명 벌 받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사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때가 많았는데 심지어 2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서도 악몽을 꾸면서 깰 때도 있었어요. 아, 으아! 여보, 괜찮아? 또 악몽 꿨어? 요즘 따라 악몽을 자주 꾸네. 아우, 식은땀 좀 봐. 요새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피곤하면 종종 악몽 꾸는데 또 이러네. 괜찮아, 여보. 여보, 안 되겠다. 잠깐 깨서 우리 맥주라도 한 잔 마시다가 자자. 그렇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전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종종 가만히 들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열불이 뻗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마음속 얘기를 좀 밖으로 꺼내면 낫지 않을까? 내가 들어줄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걔가 학교에서 좀 운동 좀 한다는 애였거든. 하루는 자기 친구들을 죄다 몰고 와선 나보고 일어서 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일어서니까 갑자기 주먹을 날리더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요즘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주먹 힘도 세졌다고, 같이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참아야 이 일이 아버지한테 안 알려지니까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싶어서 그땐 나 그렇게 참았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전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참았던 것도 모두 가족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 몹쓸 자식의 행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음식을 뭐든 잘 먹었지만 우유를 먹는 건 엄청 싫어했어요. 아예 입에도 못 댈 정도였죠.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도 그때 괴롭힘 때문이더라고요. 여보, 빵엔 우유인데 당신은 꼭 음료수에다가 먹더라? 우유 먹으면 속이 안 좋아? 당신도 뭐 유당 불내증 이런 건가?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사실 이것도 뭐 트라우마 이런 건데, 예전에 나 그때 고등학교 때 자기들 우유 안 먹는 거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었거든. 그거 하나하나 다 까서 자기 보는 앞에서 다 먹으라는 거야. 안 먹으면 바로 난리가 나니 억지로 꾸역꾸역 매일 그렇게 마셨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그땐 나도 지금처럼 운동 한번 한 것도 아니고 마르고 좀 비리비리했으니까. 나 그래서 자퇴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운동을 한 거야.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만들고 이렇게 튼튼해진 거지. 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 안 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비록 남편이 겪었던 어릴 적 상처는 정말 컸지만 남편은 스스로도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극복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을 찾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지옥 같았던 그 몹쓸 자식을 만나다니요. 그것도 언니의 상견례 장소에서요. 남편은 그날의 기억들로 힘들어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했습니다. 나 23년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 아직도 생생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걔 맞아. 이민철. 걔 분명히 맞아. 절대 처형이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결혼 절대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때 언니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어딜 갔냐며 찾는 메시지에 전 예비영부의 이름을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던 그 사람이 분명하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가서 뒤엎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말을 따로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저흰 이대로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전 남편과 함께 마음을 진정시켰고 다시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문을 여니 언니가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제부 속이 많이 안 좋았어요? 긴장 많이 했나 봐. 아, 괜찮아요. 긴장할 거 없어요. 제가 더 잘 보여야죠. 얼른 앉으시죠. 그러면서 활짝 웃는 그 예비 형부라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악마가 따로 없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 끔찍한 과거를 속에 품고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결혼까지 할 수가 있는지 저게 바로 악마가 아니면 뭔가 싶었죠. 그래서 전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예비 형부라는 작자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당신 내 남편 알지? 내 남편 누군지 알지? 어? 제가 이렇게 예비 형부에게 묻자 가족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엄마 언니가 화들짝 놀라 절 말렸어요. 혜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그런데 그 예비 형부라는 사람은 참 웃기게도 그 와중에도 정말 침착하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예비 형부는 제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습니다. 에? 아유, 아니, 처제. 내가 처제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아직 소개도 안 해줬는데. 누군데요? 저 아는 사람이래요? 누구지?
이거 궁금하네요. 그렇게 허허거리며 웃고 있는 예비 형부 앞으로 남편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쳤죠. 나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받으며 학교 다니고, 너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너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뒀던 나 고형진 기억하지? 네가 날 잊으면 안 되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되지. 남편의 울분 섞인 소리에 누구보다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언니였습니다. 언니도 남편의 학창 시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끔찍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예비 남편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안 믿기는 듯 보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괴롭혔다던 그 동창이 민철 씨라고? 아니,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아니, 오해란 것 같은데 저랑 이름은 같을지라도 저 아니에요.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주야, 나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는 뭐가 오해야? 너 땡땡 고등학교 2학년 1반 이민철 맞잖아. 아니야? 네 엄마 터미널에서 다방하고 얼굴도 딱 보니 맞구만.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네 얼굴 못 알아볼 것 같아? 꿈에서도 수천 번을 마주해서 네 얼굴. 뭐라고? 뭐야? 어머님 커피숍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했잖아. 근데 다방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까지 거짓말 쳤구만. 야, 내가 알기로 네 어머니 남자만 서너 번은 바뀌었지 아마? 보자. 저분도 그때 봤던 네 아버지 아니잖아. 아니야? 뭐? 민철 씨, 이게 다 사실이야? 아버님이 당신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냐고.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저희 제부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요? 네, 그래요? 그때 언니의 물음에 예비 형부의 부모님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남편이 한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사실 그동안 친구들에게서 그 몹쓸 동창 자식의 소식을 근근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근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예비 형부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내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애가 자퇴까지 했는데 그 이후의 근황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남편이 소리치며 말을 했습니다. 참, 진짜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딴 짓을 했으면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해? 너 교도소도 2번이나 갔다 왔다며? 그건 처형한테 얘긴 했냐? 아니 분명 안 했겠지.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한 번은 술 마시고 사람 쳐서 또 한 번은 사기죄로 그렇게 들어갔다 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너만 친구 있는 거 아니야. 난 너보다 친구 더 많았어. 너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 아냐? 너 때문에 고통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해놓고선 뭐? 지금 결혼을 해? 심지어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자 언님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도소라고? 민철 씨, 이거 진짜 다 사실이야? 교도소라니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긴 거야? 그런데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그 몹쓸 동창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너 많이 컸다 고영진. 내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찌질이가 아주 많이 컸어. 어떻게 요즘 운동 좀 하나 봐? 참, 어떻게 재수없게 여기서 널 만나냐? 그나저나 너랑 나랑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또 보는 거 보니까 말이야. 근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앞으로 네 큰동서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형님한테 함부로 까불어? 그래, 역시 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다.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것부터 그 표정까지 한결같네 넌.
이야, 너 나한테 그런 말도 하고 많이 컸네. 그래, 오랜만에 동창끼리 만났는데 회포라도 풀어야지.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깜냥도 아니지. 그러면서 예비 형부는 슬슬 남편 앞까지다가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계시니 참아보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비 형부라는 작자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 넌 이렇게 찍소리 못하고 지질했던 애야. 근데 뭐 어른 됐다고 얼마나 달라졌겠냐? 야,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너 봐준다.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앉아.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망친 거 안 보여? 찌질한 게 진짜. 뭐? 너 말 다 했냐? 다 했다. 어쩔래? 네가 그래서 뭘 어쩔 건데? 어? 호래비 자식이라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좀 놀아줬더니만 어디 와서 행패야? 내가 뭘 널 얼마나 괴롭혔다고? 네가 못 견뎌서 학교 그만둬 놓고선 왜 내 탓을 하냐고? 내가 뭘 어쨌는데? 결국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비 영부의 두 팔을 휘어잡았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씨름 기술 중에 안달이라고 아시죠? 전 사실 그 기술을 잘 몰랐는데 남편이 딱 그 기술로 예비 형부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 형부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더군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저항 한번 못하고 넘어지자 예비 형부도 당황을 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야, 내가 그 과거의 고영진인 줄 알아?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자다가 악몽을 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줄 알았겠지만 난 너 따위로 내 인생 안 망쳐. 오늘 보니까 너 때문에 악몽 꾼 게 참 우스운 일인 것 같다. 별것도 아닌 게. 결국 그렇게 예비 영부가 바닥에 나뒹굴자 가만히 앉아있던 아빠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당장 가자. 김선주 너도 얼른 일어나. 뭐 별 거 있다고 주저앉아 있어?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사이 덕에 미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것도 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다. 그러니 그만하고 가자. 그래 선주야 가자. 엄만 이런 집안에 절대 너 시집 못 보내. 얼른 일어나 가자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냉정하게 뒤를 돌자 그쪽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더라고요. 그쪽 부모라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다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내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언니도 엄마 아빠의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들고 그놈한테 확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깜쪽같이 나를 속여? 어떻게 그딴 짓을 하고서도 멀쩡하게 살 생각을 하냐고? 네가 이딴 놈인 줄은 몰랐어. 알았으면 너랑 만나지도 않았어. 선주야, 선주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네 말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자식.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너랑은 끝이야, 끝. 그러면서 언닌 애원하는 그 자식의 팔을 뿌리치고 엄마 아빠 함께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두 장을 꺼내더니 그놈 얼굴에 딱 던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치료비나 해라. 알았냐? 더 이상 다른 사람 속일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네 인생 어차피 엉망진창이었지만 앞으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라고. 그리고 너 내 눈에 한 번만 더 튀면 그때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뭐? 재수없게 저걸 만나가지고. 그렇게 저흰 추악의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나오는 내내 전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남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오면서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긴장이 풀렸는지 잔뜩 힘주고 잡고 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사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 예비 남편이 그 끔찍한 사람이라뇨.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도 어이도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 집에도 못 가고 결국 다시 친정으로 다 같이 향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서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언니가 착하고 좋다며 칭찬 일색이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언니와 그놈이 만난 곳이었습니다. 예, 도대체 누가 너한테 저런 사람을 소개해줬다니? 가서 화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소개해준 거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처럼 그 사람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쩜 저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니? 아, 사실 저 사람 소개받은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만났어. 뭐? 소개받은 게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만났는데? 너 분명 소개로 만났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실은 나이트에서 만났어. 그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이트? 아이고, 아니, 나이트에서 만났으면 그랬다고 말을 해야지. 네, 두 사람은 바로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던 거였습니다. 사실 나이트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닌 거 저희도 알아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언니는 어떻게 만나도 저렇게 못된 사람을 만났는지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언니에게 그놈의 명함을 보여달라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아빤 첫인상도 좋았지만 명함을 받았을 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믿음이 가고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것마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자식 이거 명함까지 거짓말로 만들고 다닌 것 같은데요. 얘 여기 안 다녀요. 안 그래도 이상했는데 이것도 순 거짓말이네요. 제가 듣기론 일용직 일 다니면서 여기저기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회사 다녀본 적도 없어요. 정말?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어떻게 그런 놈이 우리 딸한테 고서방 아니었으면 어쩔 뻔해서 그래. 우리도 다 깜빡 속아서 그냥 결혼시킬 뻔했잖아. 고서방,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우리를 다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아닙니다, 장모님. 사실 아까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말을 한 것 같아서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전 절대 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닐세, 아니야.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데 뭘. 잘했네, 잘했어. 그 후에 남편이 알아보니 정말로 예비 형부가 말한 것 중에 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언니가 돈도 정말 많이 모아뒀고 직장도 좋고 능력도 좋다 보니 아마 직업도 뭣도 별거 없었던 그 자식이 언니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빌부터 살려고 그렇게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안은 남편 덕분에 정말 구사일생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파혼을 한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 언니는 생각보다 빨리 극복을 했어요. 애초에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희 남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었다면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아빤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남편을 정말 위로해주면서 토닥여 주셨어요. 자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 내가 미처 몰랐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자네 마음을 내가 100%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또 힘들면 얘기하게나. 자네 곁엔 나도 있고 여기 장모도 있고 처형도 있고 그러지 않은가.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정말 지금은 괜찮아요. 저 너무나 좋은 가족들이 제 곁에 있어서 이젠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사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자네한텐 두고두고 내가 고마워할 걸세. 자네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밝혀준 것도 고맙네. 내가 정말 잊지 않겠네. 바로 그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 화면을 보던 언니의 얼굴이 잔뜩 찡그려지더라고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 예비 형부였던 그 작자였습니다. 언님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눈을 감고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하는 말들을 듣더니 언닌 속사포로 다다다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사기꾼 주제에 나한테 전화를 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우리 제부도 모자라.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그랬어? 다시 한 번 찾아오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냐? 사기로 콩밥 한 번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와 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 고등학교 때 좀 잘 나갔냐? 네가 잘 나가면 뭐 얼마나 잘 나갔다고? 그거 다 쓸모 없거든? 야, 이 찌질하고 한심한 자식아. 다시 또 전화하기만 해봐. 양심 있으면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언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가만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가족들이 다 빵 하고 터졌어요. 엄마는 언니 등을 토닥이면서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딸 아주 맛깔나게 말도 잘하네. 그래, 그런 찌질인 다 잊어버리자. 우리 다 같이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래, 맞다, 맞아. 네 엄마 말이 100번 맞다. 지나간 일을 우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잘 살 일만 생각하자꾸나. 자, 그런 기념으로 우리 짠하자. 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술잔을 부딪히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뒤로도 그 자식은 몇 번 더 언니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언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거머리 같은 자식이 떨어져 나갔어요. 앞으로 그 자식은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까지 할 뻔한 곳에서도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 피해자를 만났으니 어디서든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부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겪진 않을까 하며 겁을 먹어서라도 제발 좀 앞으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똑바로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 자식을 마주치고서 좀 힘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 안달이 걸고 넘어뜨리면서 남편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얘는 별거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린 시절 남편은 연약했지만 지금의 남편은 너무나도 든든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들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슈퍼맨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네요. 그 꿈을 정말로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곁에서 많이 응원을 하려고요. 그 뒤로도 저흰 정말 자주 만나면서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엄마, 아빠, 언닌, 남편에겐 더없이 따뜻한 애정을 주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에 남편도 항상 진심을 담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께서도 지금은 너무나 저에게 잘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고 계세요. 신우도 종종 볼 때마다 저희 아들 선물도 많이 사주고 아껴주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저 역시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요.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꼭 벌을 받는다더라고요. 못된 짓을 했을 때 바로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젠간 그 벌이 혹독하게 내려진다고 하니 혹여라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꼭 단념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고 진실은 또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좀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신이 좀 힘들고 약해졌을 때 주변의 호의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잘못 믿어서 상처받았던 분들이나 과거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못된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젠 좋은 사람들과 자신의 행복을 잘 지켜내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